네, 안녕하세요. 87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습관, 탄수화물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탄수화물 많이 드시죠? 항상 그 탄수화물 때문에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도 제가 지금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써서 뭐 어떤 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말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유튜브로 올리려고 제가 블로그를 기반으로 이제 좀 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식습관, 운동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식습관,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비만은 100년도 채 안 된 일이다. 급격한 산업 발달로 인해 정제 가공식품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비만은 급증했다. 뭐 이건 말 그대로 정제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당도 높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 비만이 많이 급증했다는 소리입니다. 스쿱 인디펜던트 뉴스에 따르면 이건 쳐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실제로 탄수화물은 담배만큼 중독성을 가진 걸로 알 수 있다. 뭐 흔히들 웃으라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야, 나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 나 녹말 중독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니코틴이나 마약 중독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를 자극시킨다. 이 말은 곧 탄수화물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혈당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피곤하고 하면 급하게 당 섭취를 할 때 뭐 초콜릿도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탄수화물 식품이 니코틴이나 마약에 중독됐을 때 뇌를 자극시키는 부분과 같은 부분을 자극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탄수화물을 섭취해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탄수화물은 각 세포로 보내져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것은 간 근육에 저장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결과를 보인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종류에 따라 소화 흡수 과정에 차이는 있다. 현미밥과 빵을 예로 들자면 둘 다 탄수화물이지만 빵 같은 경우에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현미밥은 1시간 이내에 원래 혈당 수치로 돌아온다. 인슐린 수치 또한 빵일 경우 섭취 2시간 후에 7배나 오르지만 현미는 1시간 내로 하락한다. 요약을 하자면 인슐린이 올라가면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인슐린을 적게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게 맞는 거죠.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당 지수를 보자면 50g 기준으로 보면 식빵 같은 경우에 91, 초콜릿 91, 감자 85, 라면 73, 현미 56, 고구마 55, 바나나 55.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뭐 현미밥이나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경우를 많이 먹죠. 탄수화물을 대체해서. 그리고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려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같은 식품이라도 형태에 따라 당 지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으면서 식단은 한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고 하는데 식단 일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루에 뭘 먹었는지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는지에 대해서 평균적인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할 때 판단이 서겠죠. 아, 내가 일상에서 먹는 이 음식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식 종류와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6첩 정도, 그러니까 밥, 시래기국, 샐러드, 두부조림, 뭐 고등어조림, 김치, 가지조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사가 600칼로리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손바닥만한 빵 2개 정도 먹는 칼로리랑 맞먹어요. 그 아무것도 안 올라있는 그냥 카스테라 같은 손바닥만한 거 2개. 그러면 이 먹는 칼로리가 똑같으니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난 빵으로 먹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빵을 먹으면 밥이라고 인식을 안 하잖아요. 밥이라기보다 간식이라고 인식을 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은 후에 먹거나
아니면 빵을 먹고도 밥을 먹거나 그런 걸로 보자면 손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빵에서 그 올라가는 인슐린 수치라든가 혈당 수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식사는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포만감이 확실히 달라요. 빵을 2개 먹는 거랑 반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거랑은 포만감에서 많은 차이를 주죠. 우리가 씹는 작용을 했을 때 포만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만약에 빵이랑 우유랑 먹어. 그럼 빵 먹고 몇 번 씹지 않고 우유 먹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씹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포만감이 떨어지고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인데 그 식품의 에너지 밀도가 뭐냐면 부피 대비 열량. 빵은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이죠. 양은 적은데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미밥을 베이스로 한 식단을 꾸려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와 양이 아니라 칼로리로 계산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을 줄이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뭐 한 달 뒤에 결혼, 뭐 한 달 뒤에 웨딩 촬영, 아니면 뭐 면접, 굉장히 시간은 짧게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빨리 빼야 되는 상황. 그럴 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면접을 한 달 남겨놓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PT 회원님은 아니신데 런닝머신에서 되게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열심히 뛸 만한 체력이 되나? 운동을 좀 오래 하셨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수기에서 물 먹으면서 눈을 계속 감고 계시는 거예요. 정수기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헬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기 혹시 불편하세요? 라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가지죠. 오버페이스가 돼서 순간적인 뭐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고 좀 앞이 안 보이면서 어질어질하고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탈수 증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눈을 감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눈을 한번 떠보세요. 했는데 눈을 뜨면 많이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결국 그 아래층에 있는 GX룸에 눕혀놓고 이제 드실 수 있는 포도당 드리고 이제 조금 편하게 누워 계시면서 혹시 탈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젖은 수건 가지고 조금 몸을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괜찮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주위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물론 1시간 운동하고 2시간 운동한 거 좋을 수 있는데 운동을 기존에 꾸준히 안 해오셨던 분이 어떤 의지만으로 자기 몸을 그 정도의 지구력으로 끌고 가서 한다라는 건 대부분 오버페이스가 많아요.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몇 킬로를 빼야 한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운동과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목표는 그때 잠깐 달성되는 거고 다시 심하게 찝니다. 거의 한 6개월이면 몸이 다 돌아오고도 남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PT를 하시는 거면.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천천히 내 몸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제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좀 살을 빼시려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면서 뭐 유산소야 좀 낮지만 그렇게 웨이트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염증 수치가 잘 안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조금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 염증 수치를 좀 많이 가라앉힐 수도 있고 대사 기능도 활발하니까 그리고 유산소를 좀 겸하면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고 하면서 수치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게 살이 쪄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 단계에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의지로만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마르신 분이 있다면 그 마르신 분이 그 뚱뚱함을 체험하시려면 완전 군장 앞뒤로 메고 뛰시면 돼요. 확실히 힘드시겠죠? 근데 뚱뚱하신 분들은 그게 평상시란 말이죠. 그러면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나 제 기능을 못한 상태고 많이 눌려있는 상태인데 의지만으로 운동을 가르치기엔 쉽지 않아요. 운동을 하실 때
특히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꼭 반드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수시로 염증 수치도 검사해 보면서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은 날에는 많이 못 쉬었을 수도 있고 잠을 덜 잤을 수도 있죠. 아니면 많이 못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런 날들은 웨이트보다는 유산소를 집중해서 몸을 달랠 수 있는 시기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한테 맞춰서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게 생각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가시면 크게 탈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다 원스바디 대표 87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